얘들아 너희 김소월 씨는 알지? 예. 혹시 대표적인 작품이 혹시 뭐가 있는지도 알까? 일단은 볼게요. 아, 저 작품. 아, 그렇지. 대표적인 작품이죠. 혹시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시 있는데. 진달래꽃. 누가 답을 얘기한 것 같다. 여기가요. 근데 네가 얘기했어. 근데 너 팔이 왜 네. 그래? 배구하다가 다쳤어요. 그래도 운동이라서 다행이네. 네. 근데 왜 여기를 왜 다쳤지? 배구를 못해서요. 배구를 못해서. 아니. 친구 잘하는 친구인데. 저 지금 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선생님 배구 잘하는 사람이 되게 부럽던데. 쌤은 국어 잘하시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게 나는 예전에 이게 어떤 강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영어를 잘하는 거는 뭔가 강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외국어를 하나 더 잘하고 이런 거는. 국어를 잘하는 게 어떤 강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수능을 잘 보자. 수능을 잘 보셨구나. 그 약간 메시지 보낼 때 맞춤법 같은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시간 단위로 말을 잘할 시간 맞추. 아니 요새는 약간 카톡을 보낼 때 띄어쓰기를 잘 안 하나? 아니요. 하는데? 누가 안 해?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내가 띄어쓰기를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좀 잘 지켜서 보내겠지. 의식하진 않지만 그 친구가 누가 국어 선생 아니랄까 봐 왜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내냐고 뭐 의존 명사까지 해서 다 띄어써서 보내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은 이 수시 세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때 수시가 처음 도입이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아무도 수시로 거의 대학을 안 갔고 그때 수시가 1학기 수시도 있었어. 이때? 1학기에 수시가 있었어. 1학기에 수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때는 진짜 그냥 다 정시였고 2학년 때부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문제집으로 다. 그래서 그때 서점에 선생님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가면 뭐 이렇게 선생님 경혜고 출신인데 경혜고라고 가면 이렇게 경혜고 2학년 여기서 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문제집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권씩 챙겨서 계산하고 그걸로 다 수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때도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 아닌데 그때는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거든. 화법 전문? 문법 뭐 이런 식으로 작문 이렇게 있었는데 신기하다. 그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그 선생님을 부를 때 엄매 선생님이다 보통 이렇게 과목명을 부를 때가 있잖아. 근데 그 과목을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뭐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한 분 기억이 남는 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신사고 출판사에서 나온 밥이라는 문제지가 있었거든. 네? 이제 국어가 밥처럼 쉽게 술술 먹힌다 약간 이런 컨셉인가 봐. 그래서 밥 선생님 옛날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수시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 학교 수업만 충실하게 해도 대학에 잘 갈 수 있게.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또 변질이 돼서 문제점이 있는데 100% 이상적인 교육 제도는 없다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그렇게 수능을 치고 성적이 나오잖아. 그 성적 보면 배치표 있지. 가나다군. 그 배치표에 줄을 이렇게 쫙 그어서 내 성적에 그냥 거기에 맞는 가군, 나군, 다군 썼어. 근데 선생님은 국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 선생님은 이야기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쌤이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 과목이었어. 역사 과목. 이렇게 좀 뭔가 스토리가 있는 과목들. 그러니까 문학 정도는 좋아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과목은 뭐 내가 국어 파트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대학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 나랑 안 맞는 거야. 국어 문법 수업 듣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의문문 강의 듣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관심도 없고 쌤 때는 문법이 그렇게 엄청 강조됐던 세대도 아니어가지고 뭐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수업 지도안을 짜서 뭐 수업도 해보래. 그래서 그 할 때마다 그냥 하고 나면 교수님들이 뭐 친절하게 하지 않잖아. 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나가라고 하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뭐 시험 이렇게 문제집이 있으면 시험 범위 수업을 요만큼 하셨는데 시험은 개론서 한 권을 출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수업들이더라고. 물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었으면 굉장히 열심히 내가 시간을 내서 더 하고 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때 쌤이 가고 싶은 대학이랑 학과가 있었거든. 선생님은 좀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출판 업계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문예창작이나 아니면 국어국문학과를 좀 가고 싶다. 그것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좀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 왜요? 제 경희대가 국어 라인이 되게 좀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고 그리고 그때는 너무 사대가 또 대세고 국영수가 엄청 주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 데를 가서 더 그랬었던 것도 같아. 어떻게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내가 끝까지 다녔던 것 같아. 휴학할 용기가 없어서. 너무 가기 싫고 교수님한테 그렇게 한번 책 던짐을 당하고 나니까 왜냐면 내가 수업을 모르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데 수업을 가르치는 게 불가능하잖아. 얼마나 어설프게 보이겠어. 게다가 열정도 없고 어딘가 적당히 선배들 거 뺏겨와가지고 지도안을 짜서 내고 발표를 하고 자신 없어 하니까 던지시더라고. 와. 이것도 지도안이는 거 다 던지시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 수업도 듣기 싫고 그 교수님도 너무 싫고 또 교수님이 또 주요 과목 그 교직 교수님이라서 계속 그 수업을 해야 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너무 학교 가는 게 나한테는 지옥 같더라고. 엄마도 너무 원망하고 그때는. 근데 그렇게 억지로 4학년 때까지 다녔던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쌤이 교생 실습을 나갔었는데 교생 실습 나가면서 거기 또 새로운 4대 다른 친구들, 전공 친구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 직업이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사막 같은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진짜 학교 생활이 사막 같아. 그때 남친 없었으면 그냥 안 다녔을 것 같아. 정말 그 남친이 뭐 되게 찐득하게 많이 사귄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런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안 다녔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이 정시로 다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적성에 맞는 애들이 또 많이 없기도 했어.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위로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쭉 다녔던 것 같아. 근데 딱 교생 실습 가서 한 달 정도 학생들이랑 유대도 쌓고 내가 진짜 수업도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도 하고 또 학생들의 응원도 받으니까 되게 사막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가보니까 꽃도 있고 좀 오아시스 같이 달콤한 물도 있고 아 내가 그때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길이었지만 이게 하다 보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도 있구나. 고등학교 때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게 다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희도 이제 진로들을 결정하고 많은 학생들이 거의 결정을 했을 텐데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조언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때는 나에게 되게 너무나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교생 실습을 하고 나서부터는 괜찮더라고. 이 직업이 너무 괜찮더라고. 그리고 내가 했던 국어 수업들을 학생들이 재밌어 하는 걸 보고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아버지는 한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거든. 한전에 근무하시면서 제일 힘드셨던 게 민원 전화를 받는 일이었대. 정전이 되면 난리가 나니까. 또 아버님이 산청지사에서 근무하셨는데 산청 뭐 딸기 하우스 이런 거 장난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게 한번 정전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그분들은 진짜 뭐 흉기 들고 찾아오시고 보상 안 해주면 보상이 걸려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야 그래도 너는 참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이 학생들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 학생들과 매일 대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도 얘기를 하지. 아빠 모든 학생이 다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제 내 직업에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 이제 나는 만족도가 높고 내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내 적성이 이런지도 몰랐는데 선생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책임감이 선생님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좀 나름 성실하더라고. 근데 특히 담임 업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는 게. 그래서 그냥 괜찮은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른 것 같고 예전에는 국어 과목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내가 국어도 잘 모르는데 국어를 가르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고 내가 또 좋아하는 과목이어야 공부도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국어를 전공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다. 그때부터 좀 수업 연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고3 학생들한테는 좀 진짜 미안해. 다 강의식으로 쌤 계속 수업하잖아. 나는 이렇게 수업하는 걸 좀 되게 싫어하는데 고3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 내가 좀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너희를 3학년 때 만난 게 좀 나는 너무 아쉽더라고. 굉장히 너희도 막 자기 표현을 잘하는 학년이라고 들었었는데 2학년 때 만났으면 좀 더 재밌는 수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2학년 때 많이 했겠지만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 그래서 나름 이런 수시 제도가 나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모든 제도가 다 그런 장단이 다 있지만 수시 때문에 뭐 어느 하나 놓치면 굉장히 크게 학생들이 뭐 타격이 생기고 이런 것도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완벽한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 이상적인 목표를 하나 가지고 조금씩 단점들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그냥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나는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 그럼 만약에 정시가 100% 부활한다. 과연 누가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을 하려고 하고 누가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선생님 때는 확실히 너희들보다 좀 더 똑똑은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지식은 훨씬 많았던 것 같긴 해. 왜냐면 지금 배우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 지금 문법도 선생님이 배웠던 분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배우는 것 같아. 굉장히 적게 많이 빠졌거든. 어렵다 싶은 부분들 다 빼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남았거든. 근데 선생님 때의 유능한 인재상은 지식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유능하다라고 했었고 너희들은 좀 다른 것 같아. 너희 세대는 협업하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생활과 연계되고 다양한 책을 읽고 활용하고 이런 게 훨씬 더 강조되는 그게 더 유능한 인재상이라고 평가받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은 선생님 세대보다 너희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선생님 때는 모든 학습을 한 적도 없고 모든 학습 한 적 없어. 그리고 선생님은 소설을 숨어서 읽었어. 예? 혼내시니까. 그 선생님이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작가거든.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그때는 완전 그 사람 열풍. 고등학교 때 그 사람 책 중에 상실의 시대라고 노르웨이의 숲이 원 제목이고 상실의 시대라는 게 막 문학상을 받고 이러면서 되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 책을 윤리 선생님이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보고 저 책을 읽어야겠다.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혼났어. 숨어서 읽었어. 그래가지고 자습 시간에는 절대 못 읽고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선생님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책을 읽을 것을 또 권유받고 또 책을 훨씬 더 잘 읽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여러 선생님들이 조언도 해주고 그지? 이제 그런 인재가 더 맞는 인재인 것 같아. 그 과연 이 정시라고 하는 게 그런 것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는 건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 지금 현행의 수능 제도에서는 단순히 공정하다라고 해서 그걸 한다. 그리고 나는 뭐 정시가 그렇게 공정한지도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그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게 정말 진짜 과연 공정하나? 뭐 능력주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나는 그게 공정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 내가 여기에 있는 게 학생들 특히 엘리트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순전한 나의 노력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위치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정당하고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배고프고 어려운 거다. 얘들아 이거에 공감해? 이게 능력주의의 원리거든. 난 전혀 공감하지 않아. 그지? 만약 그 사람이 강남이 아니고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재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건 다 운이잖아. 운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걸 오로지 자신의 노력이라고 해서 모든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윤리 의식은 나는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수시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잖아, 그지?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무슨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시 100%
이렇게만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렇게 되는 게 맞을까? 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수능이라는 제도가 그런 역량들을 다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현 수능 제도에서는 딱히 그런 생각도 좀 잘 안 들거든. 그리고 선생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입학을 했거든. 선생님 아들을 처음 학교에 딱 보내니까 우리 반 애들이 그때 딱 보면서 아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구나. 믿을 거는 선생님밖에 없고 진짜 선생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반 새끼들한테 진짜 잘해줘야겠다. 그냥 학교를 넘어서 오는 순간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서 잡담을 좀 했네. 자,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은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이 현대시나 이런 걸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를 읽어내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나 개념을 익힐 만한 이 여유를 좀 우리 교육과정에서 안 주기는 해. 하나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이걸 다 읽어낼 수 없는데 근데 갑자기 수능에서 너무나 많은 문학 양이 쏟아져 나오니까 학생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일단 이런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거든 얘들아.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은 어려워. 일단 이 시를 그냥 평범하게 읽어내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출제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나와. 그때는 뭘 물어보냐면 고3이 이 작품도 심지어 수특에 실려있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것도 공부를 안 했을까? 당연히 공부했다 생각하고 변별하기 위해서 출제해. 그러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지문이.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특에 나왔다고 다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수특에 나왔는데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 차라리 모르는 시가 나왔다. 내가 모르는 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장에 있는 학생들도 모르는 시야. 그러면 그때는 이 시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문학 개념을 가지고 시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보통 물어보게 돼.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게 돼. 그래서 아예 모른다라고 해서 어렵게 너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몇 작품이 없어요. 또 몇 작품이 없어. 그래서 고전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2달만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에 나올 만한 고전시는 거의 다 공부를 하게 되는 형태거든. 그래서 너무 문학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좀 잘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기출 중심으로. 기출이 가장 좋으니까. 자, 김소월의 바라본데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의 땅이 있었더라면 자 얘들아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 것 같아. 뭘까? 보습대리. 보습. 자 여기서 보습이라고 하는 거는 농기구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얘들아 농기구가 닿을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하는 목적이 뭘까? 먹고 사는 목적이야. 먹고 사는 거. 농사 짓는 거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위한 땅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들아 바란다라고 하잖아. 가정법이잖아. 그럼 지금 현재는 이 땅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상황이다? 돌아다니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돌아다닌다를 문학적 상황으로 유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김수월은 이거는 원래는 작가를 공부할 필요는 얘들아 없거든. 근데 너무나 유명해서 이 사람은 좀 시대를 아는 게 좋고 근데 실제 몰고나나 이런 데는 박스를 줍니다. 이 시인은 몇 년도 시인이고 이 작품은 몇 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힌트 줘. 일단 1920년대 1920년대면 얘들아 언제다? 일제강점기 시민입니다. 그럼 얘들아 왜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죠? 네. 왜 유랑의 상황인지 알겠지? 그지? 그거 생각하고 한번 시를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꿈꾸었노라. 얘들아 나는 희망했대. 여기서 뭔가 꿈꾸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화자가 바라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에 얘들아 벌은 논이야 논. 논밭 가까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농사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벌가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농사일을 다 마치고 석양 저녁 즈음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화자가 바라는 상황이 이거야.
상황 어떤 거? 동무들과 내가 함께 농사 일을 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거. 그럼 굉장히 소박하다, 그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바란 거야. 자, 얘들아 여기서 한번 볼까? 자, 원래는 이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 문장일까? 서약의 마을로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꿈꾸었노라.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서술이 앞에 되어 있지. 자, 문장의 구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표현법 뭐가 쓰였다? 도치법을 쓰였어요. 자,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 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자, 문학에서 표현법을 쓰는 이유는 강조 아니면 운율 형성인데 도치법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고 싶은 거야. 뭘 강조하고 싶을까? 이 앞에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꿈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의 상황을 자, 화자가 희망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평범하게 농사 일을 짓고 돌아오는 이 평범한 삶을 희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즐거이라고 해. 내가 이 희망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떻다고? 즐겁다고. 얘들아, 즐겁다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기분이지. 네. 기분을 문학에서는 뭐라고 할까? 정서라고 합니다. 심리 상태를 전부 다 정서라고 얘기해. 시에서는 얘들아. 그러면 지금 화자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 정서의 직접 표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말들. 화자에 우리가 정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정서가 직접 표출되었다고요. 그럼 지금 간접 표출은 어떻게 해요? 얘들아, 간접 표출은 이런 거야.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부모님이랑 한 소리 들어서 아, 나 진짜 기분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표출하는 거지. 아무 말 안 하고 너 이거 잘하잖아. 문 쾅 닫고 갔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기분 나쁜 느낌이지. 이런 게 간접 표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간접 표출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시에서 정서가 절제되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직접 표출에서는 절제라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가 꿈을 꾸는데 즐거운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잘 봐야 됩니다. 시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럼 얘들아 1연에서의 시상이 플러스의 정서일까 마이너스의 정서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1연에서는 내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했죠. 그러면 무슨 정서로 생각을 한다? 긍정적. 플러스의 정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나가 나오니까 이제 시상이 하강하는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하면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집 잃은 내 몸이요. 자, 화자의 상황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집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텍스트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집이 아니고 뭐라고 해석한다?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제목이 나옵니다. 바라건대 내가 희망하건대 우리의 보습 쟁귀라도 하나 데일 땅이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처럼 떠돌겠느냐 이런 거죠. 이처럼 떠돌겠느냐 아침에 점을 쏘는 저녁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떠돌겠느냐 이런 말이겠지. 세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이거는 뭐 새롭고 새로운 탄식을 얻는다라는 뜻인데 날마다 탄식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탄식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이런 뜻이야. 근데 지금 화자의 상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얘들아 그 화자의 상황이 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화자는 집을 잃은 문제를 내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을까?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무슨 대명사를 지금 여기 썼어?
우리의라는 말을 썼잖아. 그지? 이 화자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의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 그럼 나만 아침 저녁으로 떠돌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도치법이 쓰인 거지. 아침마다 아침에 저녁에 매일매일 탄식을 얻으면서 이처럼 떠돌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부정적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을 아예 잃은 상황이죠. 유랑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정적 상황이 3년에서 계속 지속이 됩니다. 동쪽으로, 남북으로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자, 얘들아, 희망의 반짝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희망이야. 근데 그 희망이 지금 어떡하대? 아득하대. 너무나 멀대. 내 희망이 너무나 멀고 되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야. 물결뿐이 없다는데 얘들아, 여기서 물결은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쉽냐면 절망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해석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물결만 떠오른데 어디에? 내 가슴과 팔다리. 그럼 내 온몸에 지금 뭐만이 지금 가득해 있다는 거야? 절망의 물결만이 가득하고 있다는 거야. 내 희망은 어디에 있고 저 너무나 아득하고 지금 계속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부정적 상황이 지금 2연과 3연에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희망 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나에게 아득하게 멀고 절망만이 내 온몸에 지금 음습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그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시상의.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적인 시상이었지, 하강적 시상이었지.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시상이 어떻게 전개가 된다? 상승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시상의 전환이 2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접속사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돼. 왜냐면 시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어가 굉장히 큰 힌트들이 돼. 어쩌면 이 황송한 이 심정을, 얘들아, 이 황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황송한 이 심정, 내 심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거냐면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소망. 내 소망은 뭐였는데? 우리 민족이 보습될 땅이 있는 거.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황송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몸둘 바를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다. 내가 이 소망을 꿈꾸는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는지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날로 나날이 매일매일 내 앞에는 가늘은 길이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가늘은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난의 길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내 앞에는 일제강점기니까 힘든 길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희망을 생각하는 거야. 뭐 보습될 땅이 있더라면 이 희망을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이 어떡하다? 고맙고 황송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이면 이렇지 않겠죠? 1920년대는 사람들이 그래도 독립운동들을 막 이기저기 했던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러니까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 희망을 아예 버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이 제일 최악이죠. 이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난 이 희망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이니까 나는 지금 어떻다고? 황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나의 이 희망과 소망을 버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들아 여기 잘 봐. 나는 나아가리라. 무슨 어조가 보입니까? 무슨 태도가 보여? 의지적 태도가 보이죠. 문제에서 태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얘들아 태도는 이꼴 어조야. 태도랑 어조는 똑같아 시에서. 그러면 태도를 물어보면 어조를 찾으면 되는데 시에서 어조는 어디서 실현되냐면 종결 어미에서 실현됩니다. 이런 거 뭐뭐 하리라, 뭐뭐 하자, 뭐뭐 하구나 이런 것들.
명령, 청류 전부 다 의지적 어조랑 연결됩니다. 의지적 어조, 의지적 태도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돼. 얘들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의지적 태도, 의지적 어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조를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를 나누었을 때 남자와 여자 중에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의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를 생각했을 때 의지적인 어조, 남성적으로. 남성적 어조에 굉장히 어울린다. 영탄도 다 거의 남성적 어조에 어울려. 여성적 어조는 어떤 거냐면 여성적 어조는 얘들아 아까 쌤이 어조가 태도라고 이야기했었지. 여성 화자가 말하는 화법으로 얘기하면 여성적 어조가 돼. 여기서는 뭔가 감탄사도 막 나와 있고 뭐뭐 하리라는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마치 남성 화자가 얘기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남성적 어조. 근데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여성적 어조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에서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 중에 어떤 어조가 훨씬 더 많을까? 남성적 어조가 많은 것 같아. 혹시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 정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 문학에서. 아까 정서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지 얘들아. 전통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공통된 마음의 심리 상태, 공통된 정서. 근주야 뭔 거 같아? 한 글자인데. 한 글자인데. 뭐라고? 정이요? 아 정. 아, 지금 우리 정이 많은 줄 알지. 아 따뜻하다. 정이 많지. 근데 아니야. 뭘까 한 글자. 한이요 아 그렇죠 아. 한이죠. 아 역시. 아 네가 그거를 다 하는구나. 아닌가? 한지가 그럼 하나 더 하는 뭘까? 그렇지 가슴 속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거야. 슬픔이라고 말하면 너무 라이트해. 훨씬 더 맺혀서 아주 오랫동안 맺혀서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서 살았잖아, 그지? 그러면 남성과 여성 중에서 어떤 전통의 한을 이야기하기에 알맞은 성별은 어떤 성별일까?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적 어조가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이런 남성적 어조 작품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김소월은 거의 다 여성적 어조로 많이 썼어. 이 사람이 남성적 어조로 나왔다. 그럼 우리가 한번 체크해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얘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이런 영탄법도 많이 쓰는 것들도 다 남성적 어조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이걸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환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이 쉼표를 쓰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쉼표를 읽는다는 거는 얘를 읽을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을 이렇게 읽으면 근처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야 돼. 천천히. 원하는 답이 아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지, 현진아? 공감하면서 읽는다? 틀렸어. 자, 뭐야? 세훈아 뭐야? 끊어가면 그렇지. 어느 부분을 끊어야 될까? 되죠. 그렇지. 얘들아, 이 쉼표로 한번 문학에서 끊어 읽는다는 거는 리듬이 생긴다는 거야. 쉼표를 쓰는 이유는 운율감입니다. 운율감. 플러스 끊어 읽으니까 얘가 강조되어 보여. 그래서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의 효과가 모두 다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나아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강조할 수 있고 리듬감도 형성해 주는 거죠. 똑똑하지? 시인들 똑똑해. 자,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상경을 김미인이. 얘들아, 상경은 산비탈에 있는 그 밭을 이야기해. 이 경자가 밭갈 경자거든. 이 상경에 산비탈에서 김을 맨다는 건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평평한 평지에서 짓지 않고 여기에서 짓는 게 너무 힘들고 찾기가 잘 안 되니까 일본 군들의 눈을 피해서 이런 산비탈까지 가는 거야. 거기서 김을 매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절망적이다? 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나에게 뭐라고 해? 환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나 부분에서 뭔가 이 희망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의지적인 구조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현실을 되게 극복하려고 하고 비참하긴 하지만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저 산비탈을 넘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시지 얘들아. 쌤이 한 번 더 읽어볼게. 자, 나는 꿈꾸었노라. 자, 나는 희망했다.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판의 가장자리에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무렵에 마을로 돌아오는 아주 평범한 삶을 나는 꿈꾸었다. 즐겁게 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화자의 어떤 현실 상황이죠.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한 것 자체가 공동체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떠돌았겠느냐. 아침과 저녁에 떠돌았다, 아침 저녁으로 떠돌았다라는 것 자체가 유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새롭고 그런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쪽으로 남북으로 내 몸은 떠나가니 유랑하는 모습들이죠. 희망의 반짝임과 별빛이 아득하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건 절망적인 상황이지. 절망의 물결만이 내 가슴과 팔다리에 떠돌고 있구나. 그러나 어쩌면 이 황송한 이 심정을, 그러니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 내 앞에는 가늘어 보이는 길, 이 아주 힘든 길이 보이지만 나는 나아가겠다. 의지적 태도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해서 보이는 산 비탈,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새벽 동무들이 아주 아침부터 저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산 비탈에서 김을 매면서 내가 거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의지적인 모습이 보이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김소월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 윤동주를 가지고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왜냐면 이분들이 사회운동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칼을 바로 눈앞에 이렇게 들이다매고 일본을 위한 시를 쓰지 않으면 너나 너희 가족이 죽는다고 한다면 대다수 뭘 선택하겠어? 일본을 위한 시를 쓰는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인들이 친일을 했습니다. 그게 절정일 때가 1940년대야. 선생님 문학사 공부할 때 1940년대가 제일 쉬워. 그때는 시를 아무도 안 썼어. 사람들이 친일적인 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친일적인 문학을 쓸 수 없으니까 모두가 다 절필 선언을 했습니다. 다 안 썼어. 그냥 나 시 안 쓰겠다. 붓을 꺾는다라는 말을 쓰거든. 그때 유일하게 딱 두 사람만 저항시를 썼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나가서 만세운동 안 했지만 독립운동가라고 인정을 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 내 가족보다 소중한 거, 조국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 다 절필을 했어. 그게 너무 심해서 쓰면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윤동주 그리고 이육사,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40년대 시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지, 그치?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윤동주랑 이육사까지 할 수는 없고 친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친일을 한 거를 또 당시의 상황이 그랬는데 정당화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선생님은 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그런 친일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 되게 논란이 많았어. 친일 작가들의 작품을 배제시키는 것이 맞느냐, 문학과 현실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친일 작가들의 작품을 배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이 좀 많이 걷어지기는 해. 많이 없지.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문학 작품이 많이 안 나오고 60년대, 70년대 문학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좋은 시죠. 그 다음 시는 너희는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이 다음 시는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근데 이 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야. 아, 반에 끝나는구나. 45분에 끝나는구나. 얘들아, 그 상곡, 하추, 시초라고 되어 있고 이 시인이 누구라고
뭐라고 되어 있니? 백석이죠. 자, 이 시간 마치고 백석 시인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봐.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외모 3대장 시인 기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윤동주와 백석이 여기에 뽑히거든. 굉장히 잘생기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사람이야. 그 약간 조선의 모던보이, 모던보이 중에 한 사람. 키도 크고 글도 잘 쓰고 똑똑하고 그래서 되게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